네, 오늘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죠. 오늘 모실 분은 그래서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글을 써온 논설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정진홍 소장님 오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인문학 명강사, 글 잘 쓰는 논설위원회, 방송 진행까지 그는 문학의 팔방미인이다. 이런 능력을 모두 합해 스스로 붙인 명칭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굉장히 잔상입니다. 요즘 그는 아날로그적 역사와 문화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에 임명된 후 그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우리 전통의 서원을 부활시키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복원하는 일. 오랜 역사와 전통에 현대 옷을 입히고 세계적인 명기를 재현하겠다는 그의 도전은 야심차다. 100년의 국가 미래를 이끌 화두로 문화를 제시한 사람. 정진홍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은 자리가 좀 출연자석이라 진행하시는 자리에만 늘 앉으시다가 좀 어색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사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요. 네. 예전에 KBS에서 제가 백인 토론이라고 기억나죠. 그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에 쭉 앉으셔서 같이. 또 다른 방송국에서 제 이름을 건 인터뷰 프로그램도 있었고. 아마 오늘은 제가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제가 소개를 문화기술연구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어떤 의미로 이 문화기술연구소? 좀 생경하시긴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국책연구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시키고 복합시켜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네. 우리가 시를 읽으면은 좋죠, 그 자체로도. 그거는 문화죠. 네. 네. 근데 그 시를 조금 감각적으로 변형시켜 보는 거죠. 이를테면 고은 시인의 시 중에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뭐 그런 비슷한 시가 있어요. 아주 짤막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에게 들려줬을 때 우리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걸 이제 외국인들에게 번역해서 주면은 참 애매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화기술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자, 꽃잎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날아간 꽃잎이 우리 한글의 캘리그라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쌍기역, 오, 치읓으로 환치를 시켜놓는 거죠. 꽃이 되는군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떨어져 내려오면서 땅 위에 꽃으로 형상화되는 것. 단순한 비디오 아트로서가 아니라 말을 했을 때 똑같이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화기술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호랑이가 하고 보면 호랑이가 튀쳐나오는 거죠. 이미지상으로. 말을 하면.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요즘 연구하는 이른바 감각 변환, 센스 체인지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종의 문화기술이고 뭐 우리가 홀로그램을 쓴다든지 전시 기법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문화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기술을 그 딱딱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적 행위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럴 그렇군요. 때 문화기술이 쓰이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군요. 네. 문화기술연구소에서 그럼 현재 가장 공들여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원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일종의 그 민간 대학 같은 거죠. 전국에 한 700~8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을 단순하게 그냥
건물로만 네. 하드웨어상으로만 복원하는 거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보죠. 이걸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21세기 상황에서 잘 쓴다는 게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걸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인프라는 다 있기 때문에 디지털적으로 서원 맵을 만들고 네. 거기에 뭐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것들을 연결시킨다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서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네. 그래서 서원 스테이도 하고. 근데 서원 스테이 할 때 가서 뭐 공자왈, 맹자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붓글씨도 써보고 네. 난도 쳐보고 네. 또 서원에는 반드시 우리가 숭앙하는 제사 지내는 선비가 계시거든요. 네. 선대가. 그분들이 어떤 철학과 사상이 있었는지를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 디지털적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주고. 네. 왜? 그런 걸 통해서 가령 내가 돌아가신 퇴계 이황 선생님과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네. 대화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뭔가 네. 흥미를 유발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디지털적 영역과 아날로그적 영역들을 같이 묶어서 서원 프로젝트를 그렇군요.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외곽 광산동 한적한 곳에 정진홍 소장이 즐겨 찾는 장소가 있다. 몇백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 소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 월봉서원이라고요. 고봉 기대승 선생을 모시는 서원인데 조선시대 대표적 성리학자인 고봉 기대승. 스승인 퇴계 이황과 8년 동안 서한으로 사단 칠정 논쟁을 벌이며 유학 사상에 영향을 미친 고봉 선생을 모신 서원이다. 아유,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예, 건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 월봉서원 빙월당은 잘 있네요. 이 빙월당이 이게 정조 임금님이 하사하신 예. 그 말씀이죠. 예. 왜 얼음 같은 달일까? 이 고봉 기대 선생이 그렇게 칼라 같은 분이셨나 보죠? 논객으로서의 명석한 두뇌로 명징한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쫙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죠. 그것을 정조가 교감을 하고 예. 그 군왕의 도리를 이렇게 정리를 잘해줬을까. 나도 이런 신화를 가졌으면 아쉬워. 그러셨구나. 우리 역사와 조상들의 흔적은 누대에 걸쳐 현재로 이어졌다. 그 소중함을 아는 정진홍 소장은 오래전부터 서원 부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 나는 이 월봉서원을 제가 이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맡기 전부터 한 10여 년 됐죠. 이 디지털적인 요소들과 이 서원이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잘 융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보는 거죠. 서원을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만들고 서원과 서원을 잇는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등 그에겐 해야 할 일이 많다. 저의 컨텐츠 크리에이팅은 이 다 현장에서 나옵니다. 발로 밟아보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고. 바로요?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컨텐츠라는 게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대화 나누면서 또 새로운 사상, 미래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핵심... 오늘의 방문으로 그는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서원을 한류로 만드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월봉서원을 나선 정진홍 소장이 급하게 향한 곳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지난해 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돼 문화기술의 씨앗을 뿌린 상태다.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기술연구소는 오는 6월 12일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그 준비가 한창이다. CT, 문화기술의 미래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자. 가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연할 내용을 보여주겠다며 정진홍 소장이 앞장을 섰다. 준비 다 됐어? 먼저 그 전체적인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고 문화와 기술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그림 자극,
이걸 잘 응용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해서 컨텐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사용할 수 있고 아무런 도구 없이 단순히 그림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술인데요. 먼저 손바닥을 인식을 하고 손가락 위치에 따라 그림이 그려집니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그림자 투사 기법은 공연과 전시장의 디스플레이에 주로 쓰인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람들은 가상의 물건을 만지거나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맛볼 수도 있다. 사람과 기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셈이다. 문화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흥미롭잖아. 흥미로운 주제.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하이텍을 쓴 것은 아닌데 로우텍만 가지고서도 낮은 기술 가지고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아주 간단하게 시사해 주잖아. 불공해 보이잖아. 문화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그동안 써오신 글 보면 뭐 인문학에 관한 거라든지 문학에 관한 글들을 많이 쓰셔서 좀 아날로그적인 분 아닐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뜻밖의 길을 가고 계신 건 아닌가. 뜻밖의 길은 아니고요. 네. 제가 예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요즘 얘기하는 한예종의 그 영상원 교수로 있을 때 그게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죠.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이 디지털 또 멀티미디어 원래 그걸 관심 가르치고 거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디지털은 감성이라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서로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같이 씨줄 날줄로 엉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아톰 앳 비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톰은 우주소년 아톰이 아니라 원자적 세계의 최소 단위가 아톰이고 네. 비트는 전자적 세계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 아톰과 비트가 씨줄 날줄로 엉키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 그런 뜻으로 밀레니엄 2000년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책을 썼는데 너무 일찍 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쓰셨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썼으면 좀 더 많이 팔렸을 텐데. 네. 요즘에 정말 인문학이 뭐 대세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문학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인문학 전공자는 아니에요. 근데 꼭 전공자라고 해서 인문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인문학 강의를 왜 전공자도 아닌데 하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깁니다만은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다 할 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인문학이 죽었다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200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05년도 전후만 해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인문학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비인문적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에게 한번 인문학 강의를 해보자 해서 인문학 강의를 제가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53회에 걸쳐서 해봤죠.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체 CEO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는 한 108분 정도가 시작했는데 나중엔 1000여 명이 오셨죠. 필요하다고 느끼셨나 보네요. 사람들로 하여금 통찰을 주는 거죠. 개인은 자기를 경영하게 돼 있고 집안의 가장은 자기 가족을 혹은 가정을 경영해야 되거든요. 국가적인 리더들은 또 국가든 의회든 경영을 해야죠. 잘 이끌어야죠. 근데 그럴 때는 판단을 내려야 되고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통찰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해야겠구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 훨씬 쉽죠. 훨씬 다르죠. 훨씬 다르죠. 그런 걸 해내는 것들이 바로 인문의 힘이고 그런 인문의 힘은 꼭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시대에 인문학이 그렇게 관심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진짜 뭐 이력을 정진웅 소장님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셨다는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앞서 얘기하신 한예종의 교수로서도 계셨었고 뭐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논설위원으로 글도 쓰셨고 전혀 다른 분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근데 네. 이제 직으로 보면 우리가 네. 흔히 직업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 다르잖아요. 그 직업이라고 직업이. 쓰는데 예. 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진폭이 큰 거죠. 맞아요. 진폭이 큰 건데 예.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한 줄기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보좌관이라는 자리를 꼭 20년 전에 했어요. 아주 제가 젊은 시절에 예. 하셨네요. 예. 29, 30 이때 했습니다. 이야. 근데 그때는 실장 보좌관이 매일 수석회의를 들어갔어요. 매일. 근데 수석회의를 통해서 나라 살림 돌아가는 거를 매일 봤죠. 매일.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컨텐츠였어요. 요즘 뭐 흔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컨텐츠가 세다, 컨텐츠가 약하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 여하튼 매일 수석회의를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컨텐츠 공부를 참 많이 했죠. 그건 뭐 그게 뭐 좀 거창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국가 경영이든 그렇죠. 나라 살림이든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는 당연히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네. 디지털, 멀티미디어. 근데 그 단순하게 기기를 만진 게 아니라 컨텐츠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신문사에서 12년 동안 칼럼을 쓰고 논술을 썼지만은 예. 그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제가 강의하는 것, 남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제가 딜리버리, 옮기는 게 아니라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가 컨텐츠를 내놓는 것. 그래서 저는 제 업의 이름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제가 지었죠. 일관성이 있네요. 듣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예. 한국문화기술연구소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인문예술과 과학기술을 융복합시켜서 이 컨텐츠들을 좀 더 확장시켜내는 거죠. 지구로 보면은 굉장히 또 다양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네.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줄기죠, 한 줄기. 그렇군요. 제가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이다. 직이죠, 직. 직위. 예. 근데 가령 뭐 어느 기업에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직이죠. 근데 직이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직으로만 못 버텨요. 인생을 살면서 버티는 문제 때문에 직과 업을 생각하자는 것은 아닌데 저는 자꾸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자꾸 무슨 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렇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너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업이 뭔가. 너의 업이 뭔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고민하는 습관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바쁘게 이제 직을 바꾸면서 쭉 하시다가 여행을 떠나셨어요. 긴 여행을. 2해 전에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그 순례길이 있습니다. 네. 원래 캐톨릭 성지로 가는 순례길인데 저는 캐톨릭 교도는 아니고 그냥 그 길을 한 2달 정도 동안 걸었죠. 왜 가신 건가요? 사실 그 즈음에 저는 남들이 보면 아주 좋았죠. 네, 뭐 좋다는 게 이제 잘 가고 계셨잖아요. 예,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신문사에서 칼럼도 쓰죠. 또 방송국에서 제 이름을 건 방송도 네. 하죠. 또 책을 내면은 웬간하면 잘 팔렸고 잘 베스트셀러. 나가줬고 또 강의를 해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대우받았고 네. 그런데 그 참 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요. 멈춰야 됐어요. 그 상황을 내 속에서 계속 멈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닐 때 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길을
약 2달 정도 걷는 사이에 많은 걸 찍으셨겠네요. 6,000장을 찍었어요. 제가 나중에 뽑아보니까. 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내가 찍어놓은 그 피사체들이 네. 대부분 내 마음이 담긴 것들이더라고요. 그중에 적지 않은 것들이 스톱이라고, 스톱, S-T-O-P, 스톱은 만국에 다, 스페인에도 다 스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찻길 많이 찍었어요, 기찻길. 그건 또 뭘까요? 기찻길을 이렇게 플랫폼에서요, 이렇게 육교 같은 거를 건너가다 보면은 기찻길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라인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라인에 있으면 어디를 가는지. 이게 기찻길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위에서 조망해 보면은 당시 저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자는 게, 사람들이 하자는 게 많았어요.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예,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네. 할 수 있고 하자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내가 저 길로 가서 어디로 갈 건지, 저게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이 보면은 잘 나가고, 남들이 보면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소나기에 몇 개씩 쥐고 있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는 일단 멈춰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2달을 네. 4월 10일 날 출발해서 6월 10일 날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걷는 기간은 한 번도 차를 타지 않고 그럼 거의 쉬지 않고. 900km를 48일 동안 걸은 거죠. 걷고 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마지막 그 느낌을 칼럼으로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종점은 없다. 가보니까 거기가 종점 같은데 종점이 없다. 그 자리에서 그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한테 주어진 건 뭔가를 다시 할 자유다. 그걸 제가 쓴 기억이 나요. 네. 그 칼럼에서 또 우셨다는 대목을 그렇게 우셨다. 남성분도 이렇게 우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근데 들고 뭐 뭔가 감회가 있으셨으니까 제가 그러지 뭐 잘못한 게 않았을까. 많아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요. 꼭 숯병 같은 눈물이었어요. 숯병 같은 눈물. 뭔가 묵은 네. 감정들이. 이게 다 쏟아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살면서 그때 울지 못한 것들. 가령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았던 것들. 안 울었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못 우시죠 원래. 또 언젠가 울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울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안 운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다 울었어요. 묵은 다 눈물이 흘렸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자유를 얻으셨다는데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 순간 어떤 깨달음에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뭐 거창한 깨달음은 아닌데요.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텐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털어야겠다. 그래서 밤새 걸어야겠다. 대부분 다 낮에 걷지 밤에는 안 걷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 미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자정에 그것도 일부러 자정에 땡 칠 때 출발하셨군요. 출발을 했어요. 근데 비가 풀풀 내리는데 혼자 걷는 거죠. 아무도 없는 밤에.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시간 걷고 왔는데 내가 제자리에 온 거예요. 주신에 홀린 줄 알았어요. 정말 주신에 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산티아고 길을 걸을 때 노란색 화살표를 걷거든요. 예. 지도가 없어요. 그냥 화살표만 따라가는 건데 밤이니까 이제 랜턴을 비춰서 가지만 내가 분명히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걸어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곳을 예. 가보니까 하얀색 화살표를 내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공사 중에 화살표를 그리다가 그게 그렇게 하얀색이었는지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산티아고 길은 화살표를 따라서 가는 길이지만 인생은 화살표가 따로 없다. 그리고 또 화살표라고 붙여져 있는 것만 따라서 가는 게 꼭 능사가 그렇죠. 아니다. 이런 뭐 깨달음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갖게 됐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로를 걷는데 바람이 아주 거셌어요. 바람이 너무 거센데 분명히 저하고 제가 걷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물길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맞바람을 받으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한참을 가는데 뭐가 따라와요. 그 물길에서. 수초예요, 수초. 수초더미.
근데 수초도미가 당연히 반대로 가야 될 텐데. 수초도미가 예. 나를 계속 따라와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수초도미 밑에 이렇게 뭐 공비가 숨어 있기도 하고 뭐 저게 사람이 들었나? 아니 왜 따라왔을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맞바람을 받으면서 와서 바람에 따라서 물 표면에 네. 물결이 저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 물의 그 수로의 밑바닥은 원래 흐름은 나하고 같이 가던 흐름이었던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제 메모장에다 썼어요. 바람에 현혹되지 말고 바닥의 흐름을 보자. 우리가 살면서 바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뭐 선고도 바람이라 그러고 네. 뭐 사람들이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에 휩쓸릴 일이 아니라 이 바닥의 흐름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겠죠. 좋은 깨달음의 시간들.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가져봤죠. 진짜 그 48일간의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뭐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생에서? 저한테는 아주 위대한 쉼표였죠. 제가 만약에 그 쉼표를 찍지 않고 계속 달리셨다면 갔다면은 네. 저는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쉬셔야 엎어지든 되겠죠. 꼬꾸라지든 물론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아니지만 삶에는 멈춰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이 인생을 표현하기를 인생은 몇 개의 느낌표와 물음표와 쉼표와 마침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네. 저에게는 그 산티아고길이 쉼표였어요. 그렇고 저에게는 아주 위대한 쉼표.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아버님하고 유난히 좀 각별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아버님하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하고 15년 9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셨군요. 뭐 아주 짧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짧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옛날에 8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제일 일찍 갔다 와요. 그럼 아버지가 저를 늘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 사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인데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살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자양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버지의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뭐 저한테 별자리도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 산수 문제, 옛날엔 산수라 그랬죠. 네.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아버지식으로 해주시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달랐는데 풀려요. 더 잘. 뭐 그런 거라든지 아버지가 저한테 정말 큰 걸 주신 게 저는 남들은 뭐 대단한 아버지, 멀쩡한 아버지 혹은 위세 있는 아버지. 근데 저는 아버지가 늘 아픈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늘 약한 걸 봤어요. 아프시니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즐거움보다는 고통, 아픔, 약함,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건 뭐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약함을 본 게 제가 세상을 사는데 저는 오히려 그 어떤 아버지의 강한 이야기보다도 저에게는 대단한 가르침이었죠. 뭐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가 8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상황들을 제가 임종은 못했어요. 왜? 아버님이 마지막에 아무도 저희 집안 식구들 아무도 임종을 못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사흘 전 정도 되니까 낮밤을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아버님 돌아가시던 그날따라 잠을 못 주무셨는데 그날따라 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매일 새벽 교회를 가셨는데 오래간만에 아버님이 주무신다 생각하고 새벽 교회를 가신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사실은 돌아가신 거였어요. 우리가 다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신 상황에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온 거죠. 어린 나이에 그 부모 곁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 같으면 아버님이 아프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놀고 늦게 들어간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또박또박 들어가셔서 그 시간을 같이 보냈을까. 그것도 좀.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은 아버지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몸이 힘드시니까 금세 또 주무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심심하시잖아요. 나와서 네. 저는 그 당시 학원이나 과외를 못 갔어요. 예. 근데 나와가지고 저희 집 뒤쪽에 그 몽양 여운형 선생 묘소가 있었어요. 네. 매일 하루에 일과 중에 하루 한 번이 아버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와서는 집 뒤로 가서 몽양 여운형 선생 묘소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안 가고 갈 때 반드시 죽검을 하나 가져가요. 죽검. 대나무로 만든 예, 그걸 왜 칼. 가져가셨습니까? 운동하려고. 그래서 혼자 거기서 죽검으로 뭐 운동도 하다가 그러다가 힘들면은 그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별났죠. 고등학교 시절에 또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신 적이 있다는 거, 이것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 특이한 남다른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우연히 네.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그냥 일반인이 우리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어내신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워낙 특이하시고 그분 말씀하시는 게 구조적 맞는 것 같아서 여하튼 저분 밑에 가서 좀 배워봐야겠다. 그냥 제가 만나 뵌 적도 없는 분이에요. 네. 그냥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고 가겠다고 싶다.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름 동안. 아이고, 고3 때. 고3, 네? 고3 때?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셨겠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3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머님이 더 걱정하셨겠네요. 저희 어머니말로 정말 특이하신 분이셨는데 학교를 가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5일 동안. 15일, 보름 동안. 뭐 그 사이에 학교 내 친구들 다 찾아오고 그렇죠. 담임선생님도 찾아오시고 네. 너 왜 그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도 요지부동이고 했는데 네. 어느 날 마지막 날이죠. 어머니가 이제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사과를, 과일을 깎아주시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거기 꼭 가야겠냐. 그러시더니 저한테 제가 사과 한 입 베물고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럼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 말 한마디뿐 주셨어요. 그냥 같이 가자.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과 베물고 있다가 이거 놓고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갔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49살에 혼자 되셨거든요. 49살에. 그 당시에는 49이라는 게 굉장히 먼 미래 같았는데 그렇죠. 제가 49, 50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너무 팔팔한, 젊은 너무 나이죠. 젊은, 너무 우리 어머니가 또 아름다우셨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한테 외람되지만 다시 재혼하라는 얘기, 저희 형제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당연히 어머님은 정말 수절하시면서 평생 우리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못된 자식이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 병수발하면서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제가 너무 잘 그렇죠. 아는데, 네. 이제 막내 자식이 이제 대학 갈 나이인데 대학 안 가고 가나안 농군학교 가겠다고 그렇죠. 때를 쓰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자식된 입장에서 이건 아니구나. 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로 학교 갔어요. 학창 시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소장님의 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소양들, 느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머님과 아버님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언제부터 그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신 겁니까? 사람들은 제가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역사에 관한 책들을. 예.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책을 안 읽었어요. 제가 2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유일하게 우리 반에서 못 외우는 제 짝꿍하고 저하고 둘이만 못 외웠어요. 늦대신. 그리고 뭐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거는 남들은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전 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학부, 그다음에 석사, 네. 박사를 10년 동안 네. 이어서 갔어요. 그리고 박사 맞추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읽은 책들, 그때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제가 뭐 인문학 강의를 하든 지금 제가 어떤 생각들을 펼쳐내든 네.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든 다 그게 저에게 자양분이 됐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그 문화를 이제는 화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융성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고, 문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문화라는 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자꾸 화두로 한다는 거는 이게 공기 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자연스러우면 문화가 잘 되면요. 문화를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는 사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는 우리가 향유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문화 융성을 얘기하는 거는 안 됐기 때문이죠. 왜? 융성한다는 거는 먼저 우리 일상의 삶에 문화가 깊이 스입해 들어와야 됩니다. 문화는 절대로 점핑이 안 되거든요. 경제 성장은 점핑이 돼요. 네. 하지만 문화는 켜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온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쌓여서 문화가 되는 것이지 문화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그 문화를 함께 즐기고 만들고 향유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는 융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문화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네. 결핍된 게 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서원 프로젝트 같은 일들을 좀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시죠. 저희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바이올린. 바이올린. 예. 그 350년 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원래 목수 출신인데 이분이 평생 93회를 살면서 70년 동안 약 1,400여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심지어는 만돌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그 중에 한 4분의 1이 현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주에서. 그런데 뚱딴지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저희가 복원해 보려고요. 그 바이올린을요? 네. 근데 그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이올린은 굉장한 과학적 비밀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어떻게 350년 동안 저게 음색을 변하고 저게 존재하느냐, 실제 연주에 쓰이느냐, 갈수록 더 좋은 음색을 내느냐. 그거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이런 아주 유수한 저널에 지금도 이 스트라드와 관련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줄여서 스트라드라고 하는데 그 스트라드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실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가령 목재가 이게 뭔가 좀 특별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재를 연구를 해요. 근데 목재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바이올린 공방에서 다 똑같은 목재를 썼어요. 근데 그 목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당시 1600년대 중반부터 1700년대 중반 네. 그 당시가 전 세계적으로 이 온대 지방의 띠가 이른바 소빙하기라 그래서 다 추워요. 춥다 보니까는 나무의 생장점이 짧아지니까 단단해졌겠네요. 나이테가 좁죠. 예. 그리고 수분 함량이 적어지고 나무가 상대적으로 잘 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50년이 지나도 안 비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비밀, 또 바니시, 겉에 칠하는 칠, 또 당연히 음성학,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또 파동학, 네. 이런 과학적인 연구가 들어가야지 이 스트라드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이 융복합하는 최고의 정점. 그래서 저는 그 조기종 소목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소목장들이 꽤 계시지만 목수죠, 목수. 무형문화재신데 그분이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글로벌 명품에 도전하게 하는 거죠. 최선진국이 아니면은 도전 못합니다. 원래 스트라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최초의 수요국이 프랑스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는 영국에 다 스트라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뜨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갔다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스트라드를 왕창 갖고 있어요. 다 선진국으로 계속 옮겨가죠. 그리고 또 연구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스트라드를 복원시켜낸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런 연구사적인 의미, 또 이 국가를 우리가 말 그대로 문화선진국으로 간다. 우리가 이거 한번 복원해보자. 또 압니까? 지금 중국이 16억 중국이 움직이는데 지금 피아노 열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이올린 열풍, 첼로 열풍이 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바이올린, 첼로 켤 때 한국 악기가 스트라드를 복원할 정도다 하면은 16억 시장이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문화융성은 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제적인 출路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 소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도대체 그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절박해야 됩니다. 제가 그 신문사 칼럼을 제가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예. 마감 시간의 힘을 알거든요. 이게 그 절박함을 얘기하시는군요. 아니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서 예. 마감 시간이 있는 게 힘을 냅니다. 사람으로 그렇죠. 하여금. 안 쓰던 에너지를 갖게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엣지, 어떤 절벽에 쓰면은 절실함에 쓰면요 놀라운 에너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키워내려면은 안주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외람되지만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자꾸 안주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자꾸 절박함의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위험하고 어찌 보면 힘든 상황으로 자꾸 가라는 말씀. 단지 뭐 몸이 힘든 예.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선,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도 확보하고 그게 창의성도 확보하고 그게 미래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아웃 오브 박스. 나를 틀 짓고 있는 틀을 벗어야 된다. 그 사실 그런 노력들을 일상 속에서 하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죠. 그렇다면 정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미래에는 또 어떤 도전을 하실까 이제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꼭 60년 전인데요. 오세창이라는 분이 예. 피난지 대구에서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네. 정초에 문화보국이라고 쓰셨어요. 문화보국. 예. 그리고 그 글을 쓰시고 나서 그 오세창 선생님은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 문화보국이라는 그 말, 그거는 저의 가슴에 남았죠. 저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저 모르죠. 하지만 그 오세창 선생님이 써주신 문화보국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 마음에 심고 제 가슴에 담고 전 앞으로 한 발 한 발 가볼 생각입니다. 그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이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기술과 관련된 일이든 또 저는 뭐 평생 글을 쓸 생각이기 때문에 글을 쓰든 또 그것을 뭐 강의를 하든 어떤 형편과 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 문화보국
그게 결국 저를 이끌 표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아주 오래된 미래입니다. 예, 방향을 갖고 계시는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 보고 저희에게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앞서 얘기해 주신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선 저희가 작은 선물이지만 3D 프린터로 만든 두상인데 이거 저희가 하는 일인데. 예, 저희도 한번 문화 기술을 어떠세요?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닮았네요. 이거 어디서 하셨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상당히 비슷한데요? 좀 비슷해요. 예, 예. 거기에 서명을 저희가 예. 해서 기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회장에 가서 음악을 듣거나 뭐 전시회장에 가서 그림을 보는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문화라는 게 우리 일상 속에서 앞서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가까이서 켜켜이 쌓여진다는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았고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 보국을 만드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정진홍 소장님 그리고 또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계협회를 만들자. 그리고 본부는 한국에 둔다. 이거 잘하면 우리나라가 여성 발명은 세계에 리드를 할 수 있겠다. Francisco Bay, house B39, early PM, can't remember what time. Got the waiting cab, stopped at the red light. Address was sure of, but it's a Dutchess.